안녕하세요. ADP와 ADSP 자격증 개요의 이상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2과목과 3과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과목 데이터 분석과 5과목 데이터 시각화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을 마치시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를 이해하고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에 한 가지인 의사결정나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시각화 방식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프를 장미 그래프라고 합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장미 그래프를 누가 그렸을까요? 자, 힌트를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이분은 간호사이자 통계학자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크림 전쟁입니다. 자, 누가 그렸을까요? 자, 이 장미 그래프를 그린 분은 굉장히 유명한 간호사인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자, 나이팅게일이 통계학자였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통계학자로서의 어떤 업적도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자, 장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 몇 가지 색깔들로 조각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림 전쟁으로 인한 어떤 사망자의 비율들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깥쪽에 약간 파란색으로 구성된 부분이 지금 보시면 가장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망자는 바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망자들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안쪽에 분홍색이 바로 전쟁의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되겠고, 나머지 갈색으로 표시된 게 기타 사망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쟁하면 전쟁의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자, 우선 어떤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환경 개선의 어떤 시급함을 알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4과목 데이터 분석에는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4과목 데이터 분석, ADP나 ADSP 모두 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챕터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또 ADP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실기시험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시급한 과목이 바로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과목들 이제 학습을 해보셨지만 사실 좀 단순히 암기를 해서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 분석 과목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성공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목에서 과락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R의 기초 명령어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R 프로그래밍 언어는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유명한 언어가 되겠고요. 또 그 ADP 실기 시험에도 R이나 파이썬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원래 R이라는 언어가 통계학자가 만든 언어이고요.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R이라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을 우선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먼저 익히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라는 것을 데이터 마트의 개념이 출제가 되는데요. 데이터 마트라는 것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담은 작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 제가 강조해 드렸던 내용들이죠.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통계 분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짧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 통계학 개론이나 이런 책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봐야 되는 정도의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이 되겠는데요. 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학습했었지만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기법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잘 정제되어 있는 DB처럼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SNS, 이메일 이런 비정형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방법 따로,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방법 따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ADSP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말과 같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낸다. 자, 여기에 나온 이 마이닝이라는 말은 원래 광산에서 광석을 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산에서 광석을 캐는 것처럼 거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마이닝의 또 다른 정의를 아래쪽에 내렸는데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일 거래 데이터, 그 다음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의 고객 반응 데이터. 자, 기업이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 숨어 있는 감춰진 지식이나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새로운 규칙,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마이닝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 안에 굉장히 많은 숨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구글에서 감기라는 검색어가 증가하게 되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막 감기가 많이 돌고 있으면 그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그 지역에 독감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검색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감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서 독감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지, 다음은 어디로 퍼져나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글의 단순한 데이터만으로도 독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x1, x2, x3. 자, 많은 변수와 y라는 변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변수들 간의 어떤 연관 관계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y라는 변수는 자, 우리가 이 y라는 변수를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할 텐데요.
목표 변수라는 말도 쓸 것이고 반응 변수라는 말도 쓸 것이고 종속 변수라는 말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에 있는 x1, x2, x3 같은 것은 독립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앞에 독립 변수들의 값에 따라서 y라는 목표 변수 값이 바뀐다는 것이죠. y 값이 결정된다는 의미인데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다. 자,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많이 보던 식인데요. 자,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자, y 값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이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이나 모형을 잘 만든다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그 값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방법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정답이 주어진 것, 자, 이것을 지도학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데이터 마이닝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아마 영화 다들 옛날에 보셨을 텐데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안에는 승객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승객의 나이나 성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몇 등급 칸에 탔는지, 와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존 여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생존한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고 또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을 먼저 구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높은 등급에 좋은 등급에 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을 영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타이타닉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이나 성별이나 등급, 자, 이것이 바로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들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속변수,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속변수, 또 목표변수, 또는 반응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타이타닉 데이터의 경우에는 생존 여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몇천 건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럼 컴퓨터가 어떤 나이, 어떤 성별의 또 어떤 등급의 데이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살이고 성별이 여자이고 1등급 칸에 탄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도학습에 포함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류하려고 합니다. 자, 고객의 정보들과 그다음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언제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아무 답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비슷한 공통성을 갖는 고객끼리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군집 분석입니다. 같은 특성을 갖는 것끼리 나눠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타이타닉 데이터와 다른 것은 정답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만으로 비슷한 것끼리 짝을 짓는 것. 자, 이런 것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은 장바구니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연관 있는 데이터들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치킨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치킨을 살 때 꼭 같이 사는 것이 있죠. 맥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 음료를 반드시 같이 먹을 텐데요. 그러면 치킨과 맥주는 아주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분석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 기저귀와 맥주 사이에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퇴근을 하면서 기저귀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때 자신들이 먹을 맥주를 함께 사는 거죠. 자, 이것은 분석하기 전에는 기저귀와 맥주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맥주 부분에다가 기저귀를 좀 진열을 해 놓으면 판매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연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방법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지도학습에는 어떤 방식이 있고 비지도학습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많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류를 하고 또 예측을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 앞서 목표 변수라는 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변수가 알려진 다별량 자료, 굉장히 변수들이 많이 있죠. 다별량 자료를 이용해서 모형을 구축한다. 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마이닝은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 및 분류를 수행합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y까지의 변수가 있을 때 자, 이 독립 변수와 목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식을 모델 또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축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는 어디에 포함될까? 자, 이것을 구하는 게 바로 예측,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와 예측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분류하실 필요는 없지만 분류와 예측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류라는 것은 반응 변수가 자, y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반응 변수 y가 범주형인 경우다. 범주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숫자로서의 대소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보셨던 타이타닉 데이터는 생존 여부가 반응 변수였는데요. 생존 여부는 살았다와 죽었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런 게 바로 범주형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카드 회사에서 회원들의 가입 정보를 통해서 1년 후 이 사람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신용등급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신용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물론 숫자로 나오지만 대소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죠. 숫자 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1등급 그룹, 2등급 그룹 이런 그룹의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범주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측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냐면 반응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 자, 말 그대로 숫자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카드 회사 회원들의 가입 정보를 통해서 연 매출액을 알아맞춘다. 연 매출액이라는 것은 대소 크기에 구분이 있겠죠. 이런 것을 예측이라고 한다. 이렇게 엄격히는 나눠지지만 이것을 꼭 엄격히 분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좀 쉬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처음 공부하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의사결정나무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 마이닝 중에서 가장 좀 쉬운 기법이 되겠는데요. 자, 이름만 봐도 뭔가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나무 그림 같은 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게 되면 결과로 나무 구조로 나타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계층도 많이 그리는데요. 딱 그것을 보면 어디에 속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한다. 그러니까 분류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어떤 그 범주용 자료도 다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형 자료도 다룰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 문제를 시각화한다는 게 중요하죠. 시각화를 하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 네, 이해하기도 쉽다, 만들기도 쉽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나무와 회기나무인데요. 분류나무는 앞서 그 분류와 예측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나무 모델인데요. 분류나무라고 하면 목표 변수, 즉 Y가 이산형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범주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기나무라는 것은 목표 변수가 연속형이다. 숫자의 값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나무는 이산형, 연속형 모두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결정나무를 그려보기 위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리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붓꽃,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붓꽃 데이터입니다. 자, 이것은 R이라는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R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는 1936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에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캐나다 동부 지역의 가스페 반도에 서식하는 붓꽃들을 수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붓꽃들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 유명한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 교수인데요. 자, 통계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널드 피셔라는 사람이 논문으로 발표해서 유명해진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5개의 변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꽃받침 길이와 꽃받침 너비, 그 다음 꽃잎 길이와 꽃잎 너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은 오른쪽에 보시면 3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세토사라는 품종이 있고 벌시칼라라는 품종, 그 다음 버지니카라는 품종이 있는데 지금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가지가 조금 꽃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 길이 너비를 입력했을 때 얘가 품종을 잘 알아내는지 이걸 데이터 마이닝으로 분석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앞서서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품종을 알아보는 거니까 바로 품종이 Y가 되겠죠? 종속변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이용해서 품종을 알아맞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R 코드들입니다. 아직은 R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습을 하지 못하고 코드를 보여드리고 결과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라이브러리 알파트라고 있는데요. 자, 알파트라는 패키지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알파트라는 패키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만드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알파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알파트 명령어는 직접 이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 나무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피시즈라고 되었으니까 품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Y라는 의미입니다. 종속 변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 변수, 물결하고 뒤에 적어주는 것들이 독립 변수들, 즉 X들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점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 4개의 변수가 모두 독립 변수, 즉 여기선 설명 변수라고 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반응 변수, 즉 Y는 품종이고 나머지는 X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데이터는 아이리스 이것만 씀으로써 아이리스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나무 모형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그런데 좀 실망스러우시겠죠? 이게 텍스트로 이렇게 나열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텍스트 형태의 나무 모형 결과를 출력하는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플롯이라는 명령어는 나무 모형을 그림으로 만드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지들이 있죠. 자, 요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 모형에 이제 변수값 설명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텍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나무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한번 어떻게 나온 건가 한번 볼까요? 자, 요게 패틀랭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보신 변수 중에서 꽃잎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꽃잎 길이가 2.45 미만이다. 자, 꽃잎 길이가 2.45 미만인 것은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자, 그것은 대부분 세토사라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세토사 품종은 꽃잎 길이가 짧은 것으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즉 꽃잎 길이가 2.45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자, 2.45 이상인 경우에 자, 그리고 다시 꽃잎 너비가 1.75 미만이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꽃잎 길이가 2.45 이상이면서 꽃잎 너비가 1.75 미만인 것은 벌시칼라다. 자,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은 버지닉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꽃받침 길이와 너비도 있었지만 그것은 품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보기 좋은 예쁜 모양의 나무 모형을 그릴 수 있는 패키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alpat.plot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좀 더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prp라는 명령어로 나무 모형을 그림으로 출력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보셨던 것과는 조금 그림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어떤 개수까지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50개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자, 패틀랭스 그러니까 꽃잎 길이가 2.5 미만인 것은 세토사라고 했죠. 앞서. 자, 50개가 세토사입니다.
자, 전체 150개 중에서 50개가 세토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 즉 페틀랭스가 2.5 이상인 것은 나머지 100개가 되겠죠? 자, 100개인데 꽃잎 너비가 1.8 미만인 것은 벌시칼라다. 자, 그러니까 전체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54개인데요. 그 중에 49개가 벌시칼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1.8 이상인 것은 버지니카인데 전체 46개 중에 45개가 버지니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어떤 변수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면 예측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그러니까 꽃잎 너비, 꽃잎 길이, 꽃받침 너비, 길이 이게 입력되었을 때 이것의 품종은 무엇인가 훈련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알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predict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predict를 이용하면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지 않고 new 데이터에 기존에 그냥 아이리스를 넣었습니다. 자, 원래는 보통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전체 데이터를 한 70대 30 이렇게 나누어서 70%의 데이터는 훈련을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테스트를 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좀 복잡한 과정을 지금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냥 원래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한번 판별을 해보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헤드라는 말을 쓴 거는 앞에서 6개의 데이터입니다. 자, 앞에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 분류를 한 것이죠. 품종이니까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세토사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테일 했으니까 마지막 6개를 다뤄봤습니다. 마지막 6개는 버지니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만들게 되면 결과가 좀 판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많고 또 변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는 좀 간단한 이렇게 단계로 나왔지만 이 단계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나왔던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적합의 문제라고 합니다.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학습이 많이 돼서 과하게, 다시 말하면 과하게 의사결정 나무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나무가 가지가 너무 많으면 가지치기 하죠. 그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서 좀 더 심플한 나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세부 과정들은 좀 생략이 되었지만 의사결정나무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4과목 내용들을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학습 기법이 아닌 것. 아까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계층적 군집, 앞서 군집과 연관성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의사결정나무, 신경망, 앞서 서포트 벡터 기계는 없었지만 이것도 지도 학습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 중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특성으로 잘못 표현한 것. 자,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결과는 누구나 이해가 쉽고 설명이 용이하다. 자, 보셨지만 굉장히 결과가 쉽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알고리즘은 대용량 데이터에서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데이터의 분류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한 변수와 매우 상관성이 높은 다른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석 결과에 노이즈가 많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불필요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민감함이 없이 수행되는 것이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은 비정상적인 잡음 데이터에서도 민감함이 없이 분류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과대적합되어서 현실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규칙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앞서 과대적합됐다, 오버피팅이라는 말 설명을 드렸었죠. 자, 너무 학습이 많이 되어서 가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프로닝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나무 하면 가지치기 기억하시기가 좋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목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는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정받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가 엑셀로 입력이 되었다. 물론 엑셀로 분석을 하지는 않겠지만 엑셀로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트화해서, 즉 그래프로 나타내서 시각화를 하게 되면 데이터의 특성들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각화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색적 시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데이터 시각화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데이터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의 챕터로 구성됩니다. 시각화, 인사이트, 프로세스. 자, 앞서서도 제가 인사이트, 통찰이라는 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인사이트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화의 목표가 인사이트를 얻어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인사이트, 즉 통찰이 무엇인지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화 디자인에서는 시각화 디자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화 구현이라는 것은 실제로 툴들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이죠. 시각화에 사용되는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R도 굉장히 좋은 시각화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직접적으로 시각화를 구현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시각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인사이트와 그 다음 시각화 디자인 기법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한 말, 인사이트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말로 통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말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라는 것은 인사이트, 내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그러면 아웃사이트의 반대가 되겠죠. 자,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바깥을 보게 되지만 그것의 내부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인사이트, 즉 통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환히 꿰뚫어 본다. 자, 이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자,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과제와 관련시켜서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것, 문제 해결이나 학습의 하나의 원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자, 이것을 인사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줄에 보면 또 이렇게도 설명되어 있는데요. 정보의 한 조각이다. 정보의 일부분을 인사이트라고 얘기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어떤 사물의 내면적 본질의 이해. 자, 내면적 본질을 이해하는 행위나 결과를 통찰이라고 한다. 인사이트라고 한다. 라는 것과 직관적으로 보는 행위나 결과도 인사이트라고 한다. 오히려 정의를 읽어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사이트라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바깥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부를 통찰하여 보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시각화의 목적입니다. 자, 그냥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없는 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내부를 살펴보는 것을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인사이트라는 정의를 뭐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자, 우리는 이 시각화를 통해서 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낸다. 인사이트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단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바로 탐색과 분석과 활용의 단계입니다. 자, 탐색이라는 것은 자,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자, 이것은 무엇인지 특징을 대충 알아내는 걸 탐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되는 대상은 자료, 즉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입력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입력되면 이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알아내는 게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이때 필요한 시각화의 형태는 이 자료 변수들 간의 어떤 패턴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뭐 산점도를 그린다든지 이렇게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색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분석을 하게 될 때 입력되는 것은 자, 앞서 목표가 결과값이 자료 사이의 관계가 탐색에서 얻어졌으니까 그것을 입력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목표는 이제 관계의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얻게 되는데요. 자료의 상위 또는 확장 개념, 즉 정보, 지식, 지혜가 입력이 되었다면 이제 인사이트, 통찰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때는 좀 더 상세한 그래프를 그려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활용의 단계에서도 데이터 시각화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의 분석 단계에서 통찰이 얻어졌기 때문에 통찰을 입력하면 자, 목표하는 것은 내부에서 적용한다. 외부에 대한 설명과 설득, 통찰의 검증과 정교화라고 했는데요. 자, 결과를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서비스나 제품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뭐 대부분은 의뢰인이나 윗사람을 설득하는 데도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인포그래픽입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인포그래픽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스토리텔링에 최적화된 시각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맞춰서 사용하는 시각화의 방법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법들을 좀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데 또 차이가 나는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금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자, 앞서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것이 데이터다라고 설명드렸고, 데이터를 가공하면 정보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가공하기 이전의 형태로 시각화를 하는 것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의 연구 영역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예제가 되는 시각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뭐냐면 위키피디아에 소개된 그림인데요. 자, 월드와이드 웹의 하이퍼링크를 어떤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사이트의 이름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읽을 수 있게 적혀 있고요. 즉,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형태 그대로 그림을 그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하이퍼링크에 대한 명확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식적 형태 안에서 그림으로 표현했죠. 추상적으로 표현된 속성이나 변수를 가진 그냥 데이터 그대로 어떤 값이나 속성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데이터 시각화가 되겠고요. 그래픽 의미를 이용해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인드맵도 바로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뉴스를 표현하거나 데이터 표현, 관계들 표현, 웹사이트 표현, 기사와 리소스, 툴과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의 시각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 시각화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정보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가공된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인데요. 자, 보통 대규모의 비수량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자, 대규모의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보다는 좀 더 가공된 형태의 아주 많은 정보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무엇을 수출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리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구글에서 트리맵 이렇게 쳐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전체 큰 사각형 안에 작은 사각형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어있는데요. 자, 면적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면적과 색상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이 달라지는데요. 자, 면적이 크고 색상이 진하면 값이 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리맵의 특징은 뭐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인터랙션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정보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가공된 형태로 사용자가 많은 데이터들을 좀 원하는 것만 추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트리맵, 정보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 시각화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사용자가 보고 탐험하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인터랙션 기술을 사용해서 자, 원하는 것들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 분야보다 한 단계 좀 더 가공된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래프의 형태는 분기도, 수지도, 히트맵, 자, 이런 그래프들을 통해서 정보 시각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정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포메이션 디자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그리고 뒤에 인포그래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화 방식인데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와 복잡하고 구조적이지 않은
기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정보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앞에 봤던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도 사실은 정보 디자인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와 정보 시각화도 조금 교차점이 있고요. 인포그래픽도 좀 공통성이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존재하는 것이 정보 디자인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그림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자, 이 그림은 앞서 오늘 퀴즈로 제가 설명드렸던 나이팅게일의 그래프와 함께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나폴레옹 다 아실 텐데요. 자, 1861년도에 나폴레옹이 행군하는 것을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공학자인 샤를 미나르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제국에서 패배하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프랑스로 이동하는 과정을 각각 이동 경로에 따라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의 크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병사들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행군을 시작할 때 모스크바에서 출발할 땐 병사가 굉장히 많았지만 어떤 추위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포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포그래픽 아마 많이 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인포그래픽의 특징은 원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데이터나 데이터 시각화나 정보 시각화처럼 값들이 일일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지하철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보는 우리나라 노선도도 있는데요. 자, 이 지하철 노선도라는 것으로는 실제의 지형이나 거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다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몇 정거장을 가면 내릴 수 있는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포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가레스 홀트라는 사람이 사회 체제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옷이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있습니다. 크기가 각각 가로줄이 크기가 좀 다르게 되죠. 이것에 따라서 사회 계층별 분포 데이터를 극단적으로 함축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인포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포그래픽은 특징을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원래의 데이터 취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하나하나 나와 있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함축한 내용들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실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트,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진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이 되겠고요. 사인 맵이라든지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 어떤 기사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이 인포그래픽 많이 보셨죠? 그 다음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서를 표현할 때도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을 그리기도 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과서 보면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되었죠.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발전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의 마지막 내용으로 시각 정보 디자인 7원칙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에드워드 터프티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자, 시각화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합니다. 아티스트이자 통계학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데이터 시각화는 사실 통계 기술만 가지고는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드시 아티스트적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가지 원칙이 뭐뭐인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각적인 비교를 강화해라. 자, 변수들을 딱 눈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해라. 자,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고려한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다중 변수를 표시해라. 자, 우리가 보통 되게 쉬운 막대 그래프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뭐 X축, Y축 딱 2개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를 한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해라. 자, 어려운 얘기인데요. 역시 아티스트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번에 콘텐츠의 질과 연관성, 진실성을 분명히 해라. 자, 시각화를 했을 때 뭔가 왜곡되는 정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반드시 진실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6번 보시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순이 아니라 공간순으로 나열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7번에는 정량적 자료의 정량성을 제거하지 마라. 자, 너무 데이터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서 값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량성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7개의 원칙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각화하면 인사이트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데이터의 인사이트. 자, 통찰을 얻기 위해서 시각화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에드워드 터프티가 제시한 시각 정보 디자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보시면 공간순이 아닌 시간순으로 나열해라. 자, 앞서 설명드렸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순으로 나열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나머지 콘텐츠의 질과 연관성, 진실성 분명히 해라. 옳은 설명이고요. 텍스트, 그래픽, 데이터를 한 화면에 조화롭게 배치해라. 원인과 결과를 명쾌하게 제시해라. 자,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실제 지형 지도를 왜곡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개념적으로 지도를 구현한 것. 자, 지하철 노선도 하면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원데이터를 다 생략하고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인포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ADP나 ADSP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나온 가이드 책도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안에 과연 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구나 라는 감은 좀 잡으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강의 수강하신 분들 ADP나 ADSP 자격증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